심술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읽어내. 그런데 전혀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감이라고 해요. 감. 우리가 에게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첫째가 시각, 그렇죠? 두 번째가 청각, 후각, 냄새는 후각, 그 다음 맛의 감각인 미각, 그 다음 피부에서 느끼는 촉각, 피부 감각, 촉각뿐이 아니니까 뜨겁고 차고 그런 것도 있고 피부 감각. 이 5가지를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오감이라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말하자면 길이죠. 5가지 길. 이런 길로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3차원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오감 말고 뭔가 내 육감이 말이야. 그런 소리가죠. 육감. 육감이라는 뜻은 5가지 감각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뭔가 느끼는 거. 그게 육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다음에 육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기관은 아니고 그러나 뭔가 이제 느낌이 탁 오는 거. 이 영적인 감각이라고 보겠죠. 육감은 3차원 물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차원이 더 높은 비물질 세계에서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죠? 결국은 나는 또 여러분 똑같이 납니다. 나니까 나는 비물질인데 물질 속에서 지금 있잖아요. 지구의 물질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이런 몸을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될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밤이 아니라도 어쨌든 어떤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만들어 준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지금 앞에 있는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잘생겼어. 또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잘생긴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덕이에요. 못생긴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날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편하게 놔주셨으니까. 이 잘생긴다고 해서 내 몸이 잘생긴 거지. 내 집이 잘생긴 거야. 말하자면 기와집을 만들어 주신 거야. 어떤 건 초가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양철집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기와집을 만들어 주신 거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늘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 나의 삶에 관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엄마가 책임이 없습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35세 난 나도 그런 딸이 있으니까 이제 대학 나와서 취직하려고도 안 되고 또 시인을 하려고도 안 되고,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좀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그냥 신경을 던져서가지고 시끄럽다고 시끄러워 엄마 어쩌고 했겠지.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홧김에 몸에다가 어떤 미나물 좀 뿌리고 불을 붙여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말리던 엄마도 지금 위독하고, 아버지는 엄마보다는 괜찮지만 아버지도 다치고.
인생을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그러니까 비물질인 내가 살집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살집이 튼튼히 18살까지 대개 20살까지 튼튼하게 더 이상 부서지지 않도록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딱히 우리나라 사람만이 그렇지 않아. 다 취직까지 사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아. 안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은 살아서 새들도 보세요. 날갯짓을 하면 날갯짓도 안 가르쳐줘요. 나부터. 그러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순간에 날라서 이제 오르게 되면 적절하게 먹이를 주고 날개 깃털도 다 나고 그래서 창공을 슉 날게 되면 엄마 뒤를 몇 번 돌다가 날아가 버려요. 자기 삶을 삽니다. 거기까지가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보살 필요가 없어요. 책임 없어요. 부모 책임도 20살 이상은 책임이 없어요. 또 아들, 딸도 20살이 되면 그때까지는 20살 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나 좀 잘 길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도 여러분처럼 20살이 넘어버리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20살이 넘으면 스스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먹을 것을 벌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 그러나 부모가 도와준다면 고맙게 받는 것이지 부모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늙었는데 효도한다고 부모를 잘 돌보는 건 좋아요. 효도니까 복을 짓는 거니까. 그러나 부모를 꼭 모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안 해도 돼. 20살 넘으면. 근데 간혹 가다가 가정생활에 파탄이 나는 경우가 와이프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하고 내 삶을 꾸리는 게 첫째인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첫째로 해가지고 유교 방식으로 해서 갈등이 생기니까 이혼으로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차라리 부모와 만나지 않더라도 가정을 깨면 안 돼요. 부모하고 관계는 내가 효도를 하면 좋은 것이고 복을 짓는 거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20살까지 키워줬으면 그 나머지는 안 해도 돼. 죽든지 살든지. 지가 나가서 벌어서 먹고 다 해야 돼.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또 자기 자손이니까, 새끼니까, 자식이니까 좀 도와주고 오는 건 도와주는 건 괜찮아. 그러나 의무는 아니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20세를 전후로 해서 하는 겁니다. 20세. 자, 어떤 얘기가 이제 그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 육감이 있어요. 육감. 이 육감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생물체, 그러니까 3차원의 감각이 아닙니다. 이건 3차원 감각입니다. 3차원 물질에서 느끼는, 이건 차원을 넘는 감각이야. 근데 이 감각이 있어요. 아주 이걸 잘 훈련하면 굉장한 요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초능력이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마음을 통해서 뇌에다가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뇌는 전기적인 신호로 해서 우리 몸 전체에다가 그 명령을 전달해서 움직이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입술을 움직이게 하니까 말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뇌에서는 많은 신경에서 전기를 계속 보내야겠죠? 전기가 흐르면 전파가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는 뇌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파장이 다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
방송에 1230 방송이 있고 1540 방송이 있고 1650 헤르츠 방송이 있잖아요. 이 1230 방송을 들으려면 거기에다 사이즈 맞춰야 돼요. 그렇죠? 안 맞추면 못 듣죠. 이러듯이 1240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방송국이나 마찬가지야. 뇌파를 아주 약하지만 뇌파를 발사하고 있어요. 저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약하지만 그 뇌파를 발사한 뇌파를 동조 같이 잡을 수만 있다면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사랑하는 사람끼리 좀 멀리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 그 순간 상대편에서도 같은 생각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잉크하면 그게 또 그러기도 하지만 자관 상대편이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아, 상대편이 나 관심이 있다는구나. 이게 오래가면 오해될지 모르니까 내가 띄어야겠는데 그렇게 이제 다른 물질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같이 나도 좋고 그럴 때는 같이 같은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친밀감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가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친밀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사빌적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만의 그 소통 방식을 빨리 만들어 가는 거죠. 턱 당기기. 턱은 급종이기 때문에 화날 때 턱을 당기는 건 싸울지도 모르니까 턱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여자의 경우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아함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몸짓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눈도 커 보이니까. 여성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남성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턱 들어 올리기. 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턱을 들어 올리면 키가 커 보이고 목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자기의 힘을,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또 이겼을 때라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몸짓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잘난 체 한다. 꼭 잘난 체 할 때도 그러지만 잘난 체 하지 않더라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건 비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안경용으로 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히 진짜 주의 혈상도 돼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돼. 안경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이게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우리가 그걸 당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고슬랑 딱 벗고 하든지, 안경을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이 안 좋죠. 나도 안 좋은데 내가 하면 저 사람 좋겠어요? 경멸과 모욕이라기보다는 상대를 그냥 좀 낮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을 내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그렇게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지금 안경으로 쳐다보고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도록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의 태도를 바꾸든가 내용을 바꾸든가 해서 그 사람 관심을 끌어내야지. 그게 대화를 하는 목적이니까. 어쨌든 상대편을 내가 이해하고 상대편을 내 쪽으로 끌어들여야 내가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고 나를 찍어주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상대편을 적으로 만들려면 뭐로 이거 배웁니까?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이런 나쁜 의미의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정말로 그냥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걸 읽어내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굳게 담은 입술, 굳게 말도 않고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경우 있죠. 우리가 부부간에 싸울 때도 얘기하고 막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 딱 입 다물고 말도 안 해. 말 안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말하면서 큰 소리로 막 욕하면서 싸우는 것이 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싸움을 한다는 건 그래도 뭔가 여지가 있다는 거야. 말을 않고 쳐다보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건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자, 분노하거나 수치심이 있다거나, 나도 그렇죠. 나도 이렇게 하다가 기분이 안 들거나 다 물어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나 입 다물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입 다물어 하는 것이 내 말만 듣고 너 입 다물어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입을 다물고 있을 적에 나의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얘기하는 것에 수치감을 느끼는구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내서 거기에 적절하게 얘기를 잘 해야죠. 가장 막 화를 꾹 참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놔. 입술 말아놓기. 뭔가 속이고 있을 때도 이런 표정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되게 우유부단하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훑어보기. 입술 말하는 때보다도 슬쩍 사람을 슬슬 훑어보는 사람, 훑어보는 경우 있죠? 어떻게 보면 흥미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훑어보는 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훑어볼 필요가 없지. 딱 보니까 굉장히 있고 싹 보는 거지. 예를 들어 남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진수처럼 정면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를 재빠르게 훑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이야. 그래 이런 걸 놓치면 여자 신호를 빨리 못 받죠. 그럼 빨리 친해질 기회를 놓치는 거지. 이런 신호를 잘 받아야 친구도 빨리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도 원만히 해나갈 수 있어요. 아내의 신호를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린 거가 어머니라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그랗게 입술 오므리기. 글쎄 뭐 그런다고 그랬는데, 가까운 여성이 맨 끝줄에 다른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한 여성이 그렇게 동그랗게 입술을 오므린다는 것은 좀 친밀감을 기대하는 그런 몸짓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보세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우리 보통 많이 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갸우뚱하는 거야. 갸우뚱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복종을 신어 그렇다 그런 뜻으로 이제 복종을 신어도 되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믿음직한 인상을 주고 왼쪽으로 갸우뚱하면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근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나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것은 흥미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친밀감을 높이고 어떤 때는 내숭을 떨고 추파를 던지고 수줍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뭐 그러한 뜻입니다. 대개 고개를 갸우뚱하는 긍정적인 몸짓이죠.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갸우뚱한다고 하면 복종 몸짓이라고 할까? 입술 또는 뺨 안쪽 깨물이지. 입술 깨무는 사람 있죠? 뺨 안쪽을 깨무는 사람, 이렇게 깨무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깨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윗입술을 깨물면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다. 불안할 때는 윗입술을 깨물다. 아랫입술을 깨물면 나는 어리고 수줍고 순진하다. 윗입술이냐 아랫입술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랫입술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은 이성의 상대를 유혹하는 그런 있을 수도 있고, 추파를 던진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죠. 혀를 이빨 혹은 입술로 핥기. 이게 왜 하냐면 침을 묻히는 것이거든요.
왜 침을 묻혀야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싸울까 아니면 도망가냐, 싸우냐 도망가냐 결정해야 돼. 그럴 때 주댕강 치든지 맞받아 싸우든지 위급 상황이죠. 위급 상황이 되면 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싸울 때라든지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툴 때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면 실제로 침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입술 침이 마르면 말도 잘 안 나와. 침을 묻히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초조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혀가 빠른 속도로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가지고 전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사람 움직임에 따라서 싹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판단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 사람이 어떻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고 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알아내는 건 우리들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없어요. 왜? 마음끼리 교신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명령에서 나타나는 몸의 움직임을 가지고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다음 훈련을 하면 몸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연습하면 됩니다. 와이프하고 연습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습하면 더 좋죠. 관계없는 사람끼리는 그게 뭐 신호가 잘 안 올 테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짧은 어떤 거 그냥 직접 보지 않아도 어떤 느낌이 딱 와요. 여기서 띵 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 그럼 그게 적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감히 적중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훈련된 사람. 훈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뇌파로 교신하는 걸 텔레파시라고 하죠. 텔레파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능력이 없더라도 연습을 많이 하면 그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초능력자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초능력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습을 하면 능력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턱 오르만지기. 긍정적인 것이라면 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 여성이 손목을 보여주는 경우. 손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아무한테는 손 주는 거 아닙니다. 줄만 하니까 주는 거야. 예, 긍정적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것도 그렇고 유혹이라니까 좀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지.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나 어떠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유혹이라고 하지. 유혹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여성이 손목을 휙 하고 내보이는 경우는 유혹의 자세이다. 손목의 안쪽은 연약한 부분으로 손쪽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등은 몰라도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관념적인 몸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소매, 우리 보통 소매 걷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여자를 봐서는 굉장히 좋은 감정. 그 손 딱 걷어올리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여성들은 소매를 걷어붙인 남성을 아주 강하다고, 섹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이 드러나고 강인한
있으니까, 느껴지니까. 또, 우리가 어떤 때 싸울 적에, 화났을 때, 여기서 걷어붙이죠. 이 걷어붙이는 의미는, 안 걷어도 싸움을 할 수 있지만, 나도 몰래 걷어붙인다는 건, 나 이렇게 강하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팔을 걷어붙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공기 내분도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내뿜는 겁니다. 뺨에 공기를 볼록하게 채웠다가 내뿜는 행동은 불만이나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맥락에 따라서는 체념할 수 있는 것과 어떻든 상대에게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또는 그런 정도로 크게 한다면 실망했다. 당신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좋은 뜻이 아니야. 그런다면 빨리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것도 모르고 계속하면 그냥 망신당하는 거죠. 망신당하는 게 그겁니다. 상대편 듣고 있지 않는데 나만 계속 얘기하는 그 망신입니다. 손으로 아래턱 펴기. 턱 펴는 건 주로 이제 우리가 지루할 때, 보통 관심이 없을 때, 이런 때 턱을 펴니다. 피곤하다, 지루하다 그런 뜻입니다. 관심 있는데 턱 탁 펴는 사람 없어요? 턱 폈다가도 관심 있는 얘기하면 딱 바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고 어떻게 보면 왜 턱을 펴냐고 그렇게 턱 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내는 언어니까. 그 다음에 80페이지 29 얼굴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면 아까 코를 만진다거나 이런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만지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비판적인 가능성이 있다. 비판적이라는 건 뭔가 얼굴에 뭔가 썸씽이 다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혀내 밀기. 혀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대가 진실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제 느껴지고 이 악물기 이런 것은 우리가 저절로 혀내 밀기도 뭐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악물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 이를 악는다는 건 공격적인 거죠. 분노, 막 적대감 이를 악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듯이 그런 것을 표현, 나를 공격하는 표현, 나에게 화가 여기 났다. 조금 더 있으면 나 한 방 치겠네.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그 얘기하면 한 방 먹지 뭐 별 수 없이. 그런 걸 읽은 사람은 그 얘기하다가 조금 강도를 줄이죠. 강하게 하는 걸 약하게 하죠. 못 읽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 붉히기. 얼굴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것은 불안, 공포 이런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죠. 또 그냥 놀랬을 때도 얼굴 빨개지고 불안할 때도 빨개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관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피, 목, 가슴 이 부분이 더 빨리 붉어져요. 빨리 붉어지는 부분이 감정에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우리 이성의 친구들끼리 귀를 만져주거나 목을 만져주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하는 것은 친밀감이 아주 깊은 친밀감의 표시죠. 성감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굴이 붉어지면 당혹스럽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뭔가 당혹스럽다. 이럴 때 얼굴 붉혀지는 거죠. 갑자기 내가 얘기한 게 빨개졌어. 그러면 그전 자기가 관한 어떤 얘기를 하니까 불안해지고 당황되고
그러니까 빨개지는 거야. 그러면 말을 슬쩍 또 바꿀 수가 있죠. 그래야지 상대편을 나하고 얘기해 상대편이 당황하게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이 뭐 30몇 개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걸 그러나 하나하나 꼭 연락할 필요 없지만 자꾸 이건 우리가 보통은 몸짓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언론을 깨우쳐요. 이와 같은 몸짓이 내보내는 메시지를 알게 되면 친밀감, 유대감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중요한 것은 상대가 말하는 이면을 보고 그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서 저 사람을 알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면을. 왜? 말은 일반의식에서 하는 거고 실제적인 표현은 잠재의식에서 하니까 달라요. 말은 근사하게 하면서 몸짓은 달라.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본인도 모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최면을 할 적에 어쩌고 물어보는데 그거 얘기 안 해도 나중에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이 물어보면 다 압니다. 걱정 마세요. 실제로 그 사람이 치료 받기 전에 뭐라고 나는 어쩌고 얘기해도 아 그러세요? 그렇게 듣기만 하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이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뭐. 잠재의식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보고, 이면이란 말은 말을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말과 함께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대와 대화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를 내가 이기느냐 상대에 끌려가느냐 그 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